네, 안녕하십니까. 동덕여대 학우 여러분. A 플러스 학점을 위한 수업 발표를 주제로 오늘의 학습을 진행하게 된 최현민 교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러 수업을 진행하면서 효과적인 수업 발표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계실 겁니다. 발표에 대한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전달력에 대한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색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수업 발표를 통해 해당 전공 수업, 교양 수업에서 A+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발표를 보고 평가를 해왔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학생들의 발표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전달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발표, 뭐가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 주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본인만의 의견, 논지 없이 전달에만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 발표를 함에 있어서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고 수정하고 체계화하고 전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측면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발표를 함에 있어서 이유야 당연히 없겠죠. 왜? 교수가 시켰으니까 하는 발표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제 발표의 당위성을 형성하기 위해선 이 부분을 알아야 될 이유,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될 객관적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을 통해서 나타나는 측면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근거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내용 중첩입니다. 했던 말도 하고 앞에서 했는데 뒤에서 또 나오고 이런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장이 없고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고 내용이 중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표, 평가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을 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바로 내용 구조화입니다. 자, 이 내용 구조화라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을 구조화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 수업 발표가 어떠한 목적과 종류인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PT, 일반적인 수업 발표는 크게 4가지 형태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방식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식 전달, 학습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대부분이 하는 수업에서 하는 PT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비슷하게 하시겠죠. 수업이라든가 강의용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PPT 파일에 작성된 내용을 상대에게,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측면은 여러분도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강연용 PT입니다. 자, 이 강연용 PT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요. 스토리 전달, 이 내용적인 측면의 전달이 목적이 됩니다. 이 대부분의 강연에서 사용되는 PT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접했을 때는 테드라든가 세바시라든가 토크 콘서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PT 스타일이죠. 자, 한번 머리에서 떠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이런 PT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존의 학습용 PT가 PPT 파일의 내용을
말로써 옆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강연용 PT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다른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학습용 PT 같은 경우엔 PPT 파일, 그 내용 자체가 주가 되고 화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면 강연용 PT 같은 경우에는 화자, 나 스스로 발표자가 주인공인 것이고 바로 이 내용, PPT 내용은 나의 전달을 할 내용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보조적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연은 기본적으로 청자와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스토리 혹은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보고용 발표, 보고용 P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 같은 경우에는 내용 정리 및 보고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기선 청자의 차이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 보고를 받는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지식, 나보다 더 전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듯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측면에서 요약 정리, 정확한 출처를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화자가 옆에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해당 부분의 내용만 보고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이 바로 보고형 PT, 보고형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설득입니다. 설득은 단순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습, 강연, 보고가 최종적인 측면에서 행동 유도로까지 이끌어지게 하는 방식의 발표 혹은 P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그냥 단순하게 전달이나 이해가 아니라 이걸 행동적인 측면까지 옮기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개인, 사회, 국가의 변화에 대한 공감,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발표 이후의 행동 변화 및 참여, 전이가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측면에서 발표를 할 때 발표의 목적, 발표의 유형의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수업에서의 발표를 진행할 때 어떤 방식의 발표를 해야 될까요? 자, 제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작은 강연용 PT, 내용은 학습용 PT, 근거는 보고용 PT, 마무리는 설득용 PT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부분 PT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수업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네, 저는 몇 조입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내용을 거의 읽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그렇게까지 좋은 효과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시작이 강연용 PT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과의 공감, 특히 청자와의 공감을 이끄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제목을 띄워놓고 이거 지금부터 전달할게요 가 아니라 우리가 이 측면을 왜 알아야 되는지, 나의 경험과 혹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 발표 내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PT 형태를 하는, 강연 형태의 PT를 하는 것이 바로 시작점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내용은 기존에 하셨던 학습용 PT처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효과적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이 내용 전달이 단순히 읽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상대가, 전문성을 가진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형태의 근거, 명확한 근거, 출처가 분명한 근거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마무리는 단순하게 전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억, 확인,
전이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설득용 PT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바로 최고의 PT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수업의 방향이나 교수의 스타일에 따라 이 해당 부분이 조금씩은 퍼센테이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 구조는 이 네 가지를 기반으로 이 네 가지를 얼만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가가 바로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 구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발표 방향성, 내용 구조화를 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발표 내용 구조화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 형태는 바로 이 네 가지의 흐름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걸 오레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에세이라든가 보고서를 쓸 때 사용되는 글의 구조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의견입니다. 자, 이 의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주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발표를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전달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논의를 펴나가겠다 라는 방식으로 의견을 처음부터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전체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니까요. 워낙 다양하게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우리가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 있을 것이고 반대가 있을 것이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선 이런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방향성과 내용을 갖고 당신만의 관점을 갖고 이 발표를 진행하겠다는 사전에 내용을 정리하고 접근을 한다. 이게 바로 이 부분에서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유와 근거입니다. 자, 이유와 근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주장, 의견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이 주장이라는 게 다른 이면으로 보면 약간 설득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장을 하게 된 이유, 이 주장을 하게 된 근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수업 발표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 바로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그냥 내 주관적인 측면의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관적인 의견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관적 의견이나 이런 주장이나 관점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주장에 대한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인 측면에서 발표를 한다라는 건 당신의 주장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행 연구, 기존의 이 키워드와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과 내용들의 연구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유와 근거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례입니다. 사례는 바로 사례와 예시로 재증명인데 이건 실질적인 측면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가 바로 이유와 근거가 선행 연구라고 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연구 혹은 조사와 분석을 통한 측면이라면 사례라는 건 이 이유와 근거가 현실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 유아교육과 학생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어떤 유아에 대한 혹은 유아 상담이나 놀이치료, 흥미에 대한 측면으로 해당 부분의 이론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유와 근거, 선행된 이론적인 측면을 갖고 접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놀이치료에 대한 이론을 확인했으면 그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로서 재증명이 됐을 때 탄탄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처음 주장이 반복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처음에 나는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의 경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발표의 일관성, 논리성을 높여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모든 형태의 글에서 혹은 모든 형태의 발표에서 이 구조를 얼만큼 잘 적용하느냐가 발표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할 때는 이유와 근거 혹은 사례를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기존의 선행 연구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우리가 조사하거나 분석할 때 하나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의 이유와 근거를 갖고 각각 주제별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역시도 직접 간접적인 사례를 단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이런 교과목에선 이런 대상자에선 이러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해당 부분의 의견, 시작점의 의견과 마무리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반면에 이 의견에 대한 측면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이유와 근거, 사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이것이 바로 발표 내용을 구조화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발표, 수업 발표를 할 때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 과제 키워드. 그 수업 발표에 대한 과제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주장 혹은 관점, 결론을 처음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이 해당 부분을 알아야 될 객관적인 이유를 설정하시고 해당 결론 도출이 되는 이유와 근거, 대부분 뭐겠습니까? 선행 연구에 대한 측면이겠죠. 이 선행 연구에 대한 측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뢰성 있는 자료,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2에서는 구체적 사례, 경험적 사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라든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형태의 활동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조사 결과, 분석을 갖고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5는 해당 키워드, 과제 키워드에 대한 나만의 해석과 추가 제안이 바로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수업 발표의 구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R1, R2, R3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요. E도 E1, E2, E3로 여러 가지 케이스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발표 내용 구조화하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발표가 이러한 구조화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바로 우리가 조금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 보는 방식입니다. 발표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수업 제목처럼 A+,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효과적인 수업 발표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겠죠. 좋은 학점을 위한 수업 발표라 하면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했다, 많이 했다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바로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입니다. 평가하는 사람 누굽니까? 교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이 수업 발표에 대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선 이걸 평가하는 교수의 기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일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수는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갖고 있겠죠. 이게 어떤 의미냐? 바로 어떤 것들을 볼 때, 어떠한 내용을 볼 때 학술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뭐냐면 유사 과제에 대한 다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수업에서 발표를 할 때 내가 옆 친구보다 잘하면, 옆 팀보다 잘했으면 좋은 학점이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모든 측면에 있어서 학점은 대부분 상대평가로 접근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 수업이 올해 처음 생긴 수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수업은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평가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10년치의 유사 과제에 다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 과목을 진행해 오면서 정말 최고로 잘한 케이스가 경쟁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팀에 대한 발표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고려해서 가장 수준 높게
평가자의 마음에 들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교수에 대해서 분석하라.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성실과 반영입니다. 자, 수업 발표를 한다는 건 어떤 수업이 전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건 이 수업을 평가하는 교수의 스타일부터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전에 여러분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교수의 강의 자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발표 내용과 구성이 교수님이 하시는 원하는 방식과 비슷한지, 수업 관련된 자료 출처, 이건 왜 이거 하겠습니까? 교수가 쓰는 자료 출처나 내용이 내 근거가 됐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용 방식, 수업 발표에서 주어진 시간, 이거 꽤 커요. 어떤 학생들은 발표 시간을 10분을 줬는데 한 40분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내용 정리가 안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우리가 과제 제시문이라든가 발표 제시문처럼 교수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간접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직접적인 건 발표 진행을 함에 있어서 교수가 언급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건 교수가 수업하는 방식이나 자료를 통해서 이런 방식이나 이러한 기준을 선호하시는구나를 여러분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실과 반영에 대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측면은 바로 학술과 표절에 대한 측면입니다. 이 측면은 절대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업 발표와 여러분들의 보고서들은 다 학술을 베이스로 깔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표절이라 한다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 혹은 기준마다 모호할 때가 있긴 하나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표절을 이라는 측면의 기준은 쉽게 말하면 인용 표시를 제대로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게 관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노력이냐면 인용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표나 그래프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도에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갖다 붙여놓은 다음에 이걸 근거로 쓸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보고형 PT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자료가 신뢰할 만한 자료인가 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라는 게 인용 표시가 제대로 됐는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용이 들어갔을 때 이 출처를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근거가 적정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약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인용 표시를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어떠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수업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용 자료가 2000년 초반이야. 사람들의 인식 자료나 이런 것들이요. 그럼 그 자료가 지금 적정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겠죠. 내용 출처가 명확하면 이걸 제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러한 출처 표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몇 년도 자료인지 누굴 대상으로 한 건지 어떤 인식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이걸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용 표시를 철저히 진행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용 방식에 대한 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각주, 내주 이런 방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은 관련된 측면의 다른 강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측면은 바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근거로 쓰는 이런 자료들은 신뢰성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신뢰 자료라 함은 출간 서적, 논문, 공식 매체, 출간 기관, 전문가 인터뷰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 블로그 자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수업 발표나 과제 같은 걸 보다 보면 이 출처가 인터넷 블로그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떻게 가공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쓰시는 것보다 누가 보더라도 인증을 받고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접근하는 게 좋으시겠죠. 말 그대로 이러한 자료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의성, 연도라든가 이 해당 부분의 자료가 나타난 배경이라든가 최근 이슈와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인터넷 자료라고 해서 아예 모든 걸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인터넷과 관련된 측면의 자료 같은 경우엔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사이트를 한 열 몇 개 정도를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은 신뢰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검증이 거쳐진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나 DBP와 스칼라,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한 논문 자료들을 검색,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국가통계 포털, 한국갤럽,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것과 관련된 설문이라든가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키디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식 공유로 나오는 형태의 이제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부분도 잘못될 때가 있긴 하나 자정작용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근거 출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출처를 할 때는 해당 부분의 사이트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냥 단순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근거로 사용하지 마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기준, 평가 기준에 대한 측면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평가자가 기준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감점 요소를 방지할 수 있고 상대가 선호할 수 있는 기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좀 이해하셨나요? 기본적인 측면에 있어서 처음에 구조화가 30% 정도라면 이 평가 기준을 반영하게 됐을 때 30을 더 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00에서 지금 60을 만들었죠. 자, 그럼 마지막 40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전달에 대한 측면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아무리 기준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업 발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달이 잘 진행이 될 필요가 있겠죠. 많은 학생들이 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냐면 말을 잘하면 전달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화술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수업 발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발표에서 여러분이 전달이라고 하잖아요. 전달이라는 건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는 겁니다. 화자가 있으면 청자가 있다는 거죠.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측면은 단순한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상호 소통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처음으로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청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거죠. 수업 발표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자가 아는 지식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청자는 이 지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가? 대충 아는가? 아니면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가? 아예 전혀 모르는가? 청자들이 섞여 있겠죠. 첫 번째, 완벽하게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청자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업 발표에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교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가의 제1권위자 바로 교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부분의 학생들 중에 보통 이제 청자 학생들 중에 한 20% 미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예습을 해온 학생들은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아예 모르고 있거나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여러분은 이 중간에 두 케이스의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효과적인 전달이라는 건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청자가 알던 모르던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지식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공용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자, 그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보통 이걸 이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해도 향상입니다. 청자가 갖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이 약간 나이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시나 경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겪었던 경험적인 시대를 반영하고요. 경험적인 공감,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감 주소를 반영하고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 욕구를 반영한다. 이게 바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특강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 이 특강을 선택을 하셨다면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A뿔인 거죠.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제목을 잡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효과적으로 말하기, 이런 제목을 잡았을 때 이 수업을 듣는 사람과 이 수업을 들으면 그럼 A+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러한 목적의식, 요구를 유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를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예시를 들 때 이 시대적인 측면을 반영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저한테 올림픽 호랑이는요, 88 서울올림픽의 호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올림픽 호랑이는 평창올림픽의 수호랑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이 차이, 경험한 시대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시 안에서도. 공감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과 제 나이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의 공감이 다르겠죠. 이 기준은 정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은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대학생이라는 전제 하에 학점을 잘 받고 싶다, 취업을 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감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달에 있어서 혹은 예시나 근거에 있어서 이러한 공감을 반영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해도 향상에 대한 측면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전달력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전달 자체의 포인트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부분은 목소리, 보이스, 전달하는 방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발표를 할 때 멋진 목소리가 좋은 건가요? 잘 들리는 목소리가 좋은 건가요? 멋진 목소리는 솔직히 타고난 성향이 꽤 있을 겁니다. 저도 수많은 학생들의 발표를 보다 보면 그냥 목소리 자체가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되게 안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갖고 있는 지식적인 수준이라든가 내용은 너무도 깊은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너무 째랑째랑한 하이톤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기 거북한 거죠. 이런 목소리 톤에 대한 측면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건 타고난 거니까 바꾸기가 쉽진 않아요. 바꿀 수 있더라도 훨씬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 잘 들리는 목소리라는 것이죠. 자, 그럼 잘 들리는 목소리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한 형태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의 속도예요. 많은 학생들이 말의 속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기준을 잡고 접근을 합니다. 내가 준비한 내용을 주어진 시간 내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적정한 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발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청자가 듣기 좋은 형태의 속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청자를 중점으로 봤을 때 좋은 형태, 올바른 형태의 말의 속도는 뭐냐? 자, 화자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청자가 듣기에, 자, 청자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속도, 청자가 듣고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을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긴장이 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 말의 속도가 1배속이라고 치면 보통 발표를 할 때는 1.5배속으로 시작을 했다가 2.5배속으로 끝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훨씬 더 천천히. 이렇게까지 말을 느리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하셔야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의 높낮입니다.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톤이 되게 일정합니다. 해당 부분에 원래 갖고 있는 목소리 톤이 그냥 쭉 유지되면서 가고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루해집니다, 발표가. 약간의 억양 혹은 표현이 같이 들어갔을 때 발표의 내용, 전달이 훨씬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이건 감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여러분, 저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긍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가 나타나는 감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대본을 읽는다가 아니라 이 대본을 숙지하고 표현한다까지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정확한 발음입니다. 정확한 발음. 정확한 발음은 제가 그냥 아예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이 갤럭시 핸드폰이시거나 이럴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녹음이 있잖아요. 음성 녹음에서 옵션 설정에서 텍스트 캡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옵션 설정을 하게 되면 녹음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받아쓰기를 해줍니다. 혹시 핸드폰이 아이폰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크롬에 가보시면 옆에 설정 옵션 중에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에 가셔서 도구에 음성 입력을 하시면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 내가 말하는 대로 타자, 그게 텍스트 캡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정확한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텍스트 캡처를 해보세요. 음성 녹음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오타가 안 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셨을 때 받아쓰기 하는 텍스트 캡처가 오타가 안 난다. 이게 바로 정확한 발음을 연습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의 속도만 어느 정도 조절하더라도 훨씬 더 정확성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소리 설정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바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연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연습은 절대로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여러 명이 있을 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건 발표잖아요. 혼자 거울 보고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청자를 보고 같이 소통을 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안 좋은 발표가 혼자 시트지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발표입니다. 그럼 발표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녹음 파일 틀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거울 보고 하는 연습이 아니라 누구든 앞에 두고 이 사람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피드백은 누구라도 오케이.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꼭 주변 친구들, 같은 학과 친구들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드백을 여러분의 동생들에게 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생이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물론 부끄럽죠. 당연히 부끄럽고 낯뜨거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요청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아까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누가 듣더라도 이 사람의 지식 수준이 어떻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 수준이 낮은 동생을 기반으로 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동생이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 더 쉽게 더 잘 전달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피드백을 받고 반영을 하는 과정이 실제 수업 발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좋은 방식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루에 2번 발표 일주일 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문제죠. 수업 발표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수업 발표하는 이러한 전달을 하는 방법만 발표 일주일 전에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발표 일주일 전에 모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수업 이 팀 발표라고 치면 한 일주일 전쯤에 모여가고 그때부터 자료 조사를 하고 있고 결국 발표에 대한 연습은 하루 전에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 자연스러운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2회 정도, 그 다음에 대본이 구성되는 건 중간중간에 약간의 바뀔 수는 있겠지만, 더 완성도가 높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연습이 있어야 어디 가나 떨리지 않고 어디 가나 대처하면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실제와 동일하게, 이건 장소, 시스템, 내용, 실제 여러분이 발표하는 그 장소에서 동선이든 시선 처리든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동영상 촬영.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나의 눈으로, 타인의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서 해당 부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게 바로 최고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효과적인 전달, A+ 수업을 위한 발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네, 쉽지는 않습니다. 방법을 알았더라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많은 연습과 반복이 필요하겠죠.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꼭 이 측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업 발표라든가 아니면 다른 측면의 컨설팅 혹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옆에 있는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가능한 선에서 친절하게 해당 부분의 수업 발표 혹은 발표 방식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